네, 이 기술적인 문제로 조금 늦었습니다. 예, 이때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요. 유명한 분이 오시다 보니까 기계가 조금 당황했나 봅니다. 지금부터 의대생 전공의와 함께하는 의료인문학 강좌 의사의 길을 다시 묻다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하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신문이나 뭐 포털 사이트 뉴스도 마찬가지고 순서가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 순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니까 정치를 일면에 제일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이공계죠. 이공계 저희 의사들도 포함해서 정치에 대해서 되게 좀 뭐랄까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는 데다가 혐오도 많이 하시고요. 물론 요즘 같을 때 이제 잠깐 빨간약 먹고 잠깐 깨어났을 때는 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확 올렸다가 또 곧 시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공계 이런 분들을 중인이라 그러죠. 중인. 후조선의 중인이라 그러고 지금 이제 이런 뭐랄까 권력을 휘두르시는 분들이 사대부죠. 지금 같은 이런 사태다 이런 중인과 사대부 간의 어떤 계급 투쟁일 수도 있다라고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네 번째로 정치 평론가로 지금 활동하시지만 실제로 플레이어로서도 하셨고요. 흔히 말하는 좌파 진보 쪽 진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롤을 하셨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우파 쪽으로 오셔서도 또 중요한 롤을 하시고 정치 평론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유재일 정치 평론가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재일입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할 때 뭐 PPT 자료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썰로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즉흥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쭉 보다가 어떤 얘기를 하면 오늘 이 현장에선 관심이 있을까 이런 걸 지금 잡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치적인 사건으로 됐죠. 지금 의사분들이 정치랑 상관없이 그냥 환자 치료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치료하고 운동하고 밥 먹고 자고 또 내일 중요한 일하고 이런 패턴으로 사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게 뭔 일이요 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정치인들도 의사도 이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 뭔 얘기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위그노 들어보셨나요? 위그노 뭐 이런 얘기, 위그노 전쟁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게 맨 처음에 이번에 의대 사태 났을 때 이거 위그노 전쟁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프랑스에서 그 신교도였던 위그노들을 전부 다 내쫓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모를 경우가 있어요. 자, 주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권이 뭐죠? 되게 우리는 추상적으로 가르치는데 자, 이렇게 뭐 이게 카메라만 아니면 막 가서 뭐냐고 막 물어보고 싶은데 자, 여기 사직 전공이 주권이 주택 권력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간단해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요. 근데 옛날에는 뭐를 가져야 되죠? 땅입니다. 땅을 가져야 돼요. 그 땅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영주라고 불렀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권은 영주권에서 나온 거예요. 땅을 가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되죠? 농노가 되죠. 그럼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 사람들은 징발도 할 수 있고요, 재판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 이럽니다. 그럼 재산은요? 보통 사람들은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주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유권이고요, 땅을 가질 수 있는 권리, 그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러면 사고 팔 수 있었을까요? 중세 못 팔아요.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이 될까요? 물려받아야죠. 상속하거나. 또 하나는
결혼, 혼인입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정치는 혼인 정치 이렇게 되죠. 호헨촐레른가 그거 뭐 어떻게 그 땅에서 그만큼 했는데 프로이센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이런 합스부르크 왕가죠. 조그만 땅에서 시작해서 다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를 합니까? 그렇게 영토 확장하고 그러다가 왕이 계승 전쟁하죠. 전부 다 뭐예요? 이 땅? 야, 내 할아버지가 누구고 내 조카가 누군데 이 땅은 그러니까 내 거야. 상속 전쟁입니다. 땅을 둘러싼 상속 전쟁. 그때는 땅을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지는 거죠. 그게 주권입니다. 그게 주권인데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이 땅의 주인이 여기서 갑자기 월경지라고 하죠. 저기 멀리 왕은 저쪽에 스페인 사람인데 갑자기 네덜란드 땅이 스페인 왕의 땅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면 우리가 보통 킹덤 내지는 뭐 포이달리즘 뭐 이렇게 해서 중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종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해요. 유럽에서 종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재산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왕하고 나랑 종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화의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종교 화의는 뭐냐면요. 너 죽이진 않을게. 떠나. 이 땅에서 떠나. 왕과 내가 종교가 다르면 나는 모든 소유권을 두고 떠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자, 그러면요 있잖아요. 상공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 재산 다 두고 떠나야 되잖아요. 황당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프랑스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위그노들 그 신교도들이 다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몰렸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예요. 그리고 30년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1648년에 끝난 그 30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네덜란드가 우리는 네이션이라고 선언을 해요. 우리가 이제 유나이티드 네이션 그러잖아요. 네이션은 뭐랑 다를까요? 킹덤하고 달라요. 포이달리즘하고도 다릅니다. 자, 여기서 네이션이 우리가 말하는 국민국가예요. 여기서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네이션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영토국가, 국민국가 이런 개념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은 여기 사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종교가 다르다고 내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생깁니다. 이제 땅을 이 영토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 주권이 소유를 한다. 땅에 대한 소유권이 귀족한테만 있다가 보통 사람들한테도 있는 국가가 생겨요. 그게 뭐라고요? 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션에서 이 주권은 두 개예요. 크게 재산권하고 인격권이죠. 그리고 이 인격권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노동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이게 됩니다. 계약을 통해서 사고 팔 수 있는 이게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한데요. 이 네이션이라는 건 여러분 정말 간단합니다. 사유재산제하고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 땅은 내 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재산을 땅으로만 돼 있나요? 아니죠. 뭐가 있죠? 주식 있죠. 그리고 집도 있고요. 부동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죠? 계좌이죠. 계좌. 자, 국민국가라는 건 여러분 간단해요. 내 노동력은 내 거고 내가 사고 팔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쉽게 생각하면 등기부 등본하고요. 계좌가 있는 게 국민국가예요. 그 전에는 그리고 그게 거버먼트라고 하잖아요. 정부가 관리하고요. 우리 지금 등기부 등본 이거 내 차야. 나라에서 보증해 주죠. 등기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내 집이야. 등기부 있죠. 옛날엔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시절에 이제 그 민병대가 나오는 게 이 정부가 무너지면 내 소유권도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등기부가 다 활활 불타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네이션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게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가 최초의 네이션이에요. 그전엔 킹덤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 네이션에 모인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재산이 안정화되겠죠.
계좌가 있잖아요. 계좌가. 여러분 계좌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재산제라고 자유민주주의를 사유재산제하고 관계해서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개념을 자꾸 혼동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라는 건 이게 내 거고 그 내 거라는 게 법적으로 그리고 정부를 통해서 보증이 되는 거죠. 자, 옛날에는요. 그 전 시대에는 내가 이 동네에서 떠나요. 그럼 내가 살던 집은 어떻게 될까요? 동네 사람들이 나눠 가져요. 지금은 내가 서울에 등기부를 치고 있는데 내가 부산을 간다고 멀리 살아 있다고 그 집 비어 있다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나요? 생각할 수 없는 얘기죠. 자, 기본적으로 네이션이라는 거는 상공업자들이 계좌와 등기부등본을 가지게 된 상황.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왕이 아니라 소유권이 보통 시민들한테 이전이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전에는 왕이 야 이 개 이러면 끝이었던 거죠. 야 이 새끼야 일해 이 새끼야 어디서 사직을 하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노동력은 내 거야. 이게 되는 게 뭐라고요? 네이션입니다. 그게 안 되면 킹덤이죠. 포이달리즘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계좌가 생겼어요. 그럼 계좌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야죠, 숫자를. 재산 증식을 해야 되잖아요. 재산 증식을.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재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죠. 바다로 나가서 해외에서 무역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계좌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증권거래소까지 만들어놨으니까 쭉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얘기할 때 자본주의는 영국에 여러분 증권거래소가 처음으로 법적으로 생긴 게 언제일 것 같으세요? 그 전에는 다 야매였습니다. 야매. 커피하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카페 그러는데 커피하우스. 커피 마시는데 모여가지고 거기서 야매로 그냥 알아서들 주식을 그냥 서로 팔았어요. 공공기관에서 파는 게 아니라. 영국이 증권거래소를 제대로 만든 건 1801년입니다. 1801년. 그럼 여러분 땅은 어땠을까요? 땅도 그냥 알아서 팔았어요. 서로 이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팔고 그런데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 등장하겠죠. 제대로 된 정비를 해야겠죠. 등기제도가 근대적 등기제도가 제대로 정비된 게 1871년입니다. 랜드 레지스트리 액트라고 해서 토지 등록법 이렇게 되는데 그게 영국에서 1871년에 나왔을 때 그때서야 이제 근대적 소유권하고 이런 게 그전에는 다 뭐겠어요? 그냥 사회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한 건 서로 어떻게 된다? 신의측이라고 하죠. 믿고 서로 한다. 그리고 그 신의측에서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예요. 제가 이게 되게 지금은 이제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파레토 합리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새끼가 무슨 소리 하는가 싶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내가 10개의 이득이 있고 선생님이 10개의 이득이 있어요. 효용이. 그런데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당근이 있고 오이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바꿔서 섞으면 둘의 효용이 10개 해서 30개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래라면 30개가 되지만 야바위를 잘 치면 쟤는 만만해 보이면 10개에서 12개, 나는 10개에서 18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윈윈이긴 한데 5대5는 아니죠. 그래도 이 계약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일단 18대 12로 굳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투쟁적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투쟁적이긴 한데 판은 깨지 말아라예요. 투쟁적이긴 하지만 판을 깨면 다시 10대 10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판을 완전히 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죠? 자급자족을 해야 되죠. 어머나 전기 없어지네? 석유 없어지고요. 자동차 못 움직이고 다니고 그냥 조선반도에서 나오는 이 한반도에서 나오는 거로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생활의 질이 훅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파레토 최적 상태 서로가 서로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윈윈이에요. 5대5는 아니지만 윈윈. 이게 근대 정신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제 되게 이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 의사 선생님들 명예 있죠. 명예 이런 거 싹 빼놓고 생각해 볼게요. 계급이라는 거 생각하면 계급은 뭘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렇죠? 자,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여러분 재테크 왜 해요? 재테크 왜 하냐면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돈이 10년 전 10,000원하고 지금 10,000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옷장에다가 돈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서 그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의 가치가 계속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걸 피하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가치 가격이 오르는 집을 사든 아니면은 땅을 사든 주식을 사든 그걸 이제 인플레이션을 피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의사란 직업에 대해 이게 계급적인 정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업의 노동 생산성이 있죠. 전문직이 특징인데요. 노동 생산성 자체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사람 몸값도 같이 올라요. 대단히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몇백 년 동안 사이에 계속 인정이 됐어요. 자, 보시면 그러면 옛날에는 땅을 가진 게 지배계급이었잖아요. 지금은요, 누구나 다 합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이 지배계급이에요. 자, 의사 선생님들 일단은 개업을 하셨어요. 돈을 벌죠. 돈을 벌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보통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쓰면 자본이 축적될까요? 안 될까요? 소비재로 돈을 다 쓰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 의사 선생님들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데요. 점빵이라고 점빵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던데 저도 이제 50대입니다. 저 이제 50대인데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있다면 지금 이 사태와 관련돼서 다 빼놓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뭐냐면 내 나이 몇 살에 자본소득이 점빵 소득을 넘어가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내가 점빵에서 2,000을 벌어. 그런데 월세로 2,000을 받아. 그러면 어느 순간 아유 씨발 나도 성공했나? 아니면 내가 지금 두 다리 쭉 뻗고 해도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 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고 먹고 살고 자산을 축적해서 자본소득이 자본가 출신이 아닌데 제로 베이스로 시작해서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앞지르는 걸 자기 생애에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이었었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사회가 파레토 최적 상황으로 계속 거래 관계로 시장 거래로 발생하면 의사란 직업은 가격 경쟁, 가격을 매기는 거에서 언제나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직업의 특성상. 여러분 믿기지가 않죠. 씨발 우리 호구인데 지금 20년 동안 계속 깎였는데 뭔가 이게 인플레이션 해지는 무슨 인플레이션 해지야. 내 월급은 그대로고 계속 맨 처음에 선배들은 진짜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점점 시간 갈수록 그냥 월급쟁이 아니야 우리? 20년 동안 인플레이션 해지는 뭐야 이게 쭉 이렇게 돼 있죠. 그 순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원점으로 가게 됩니다. 뭔가 협상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보세요. 그 학교에서 요새 1등하면 전부 다 의대를 가죠. 적성? 얘 이 새끼야. 현실은 그게 아니야 이 새끼야. 니네 아버지가 기계공학 그때 서울대 의대보다 니네 아버지보다 공부 못했던 사람이 의대 가고 니네 아버지가 여길 갔는데 IMF 때 실업자 됐어. 너희 아버지 같이 살지만 무조건 의대가 이 새끼야. 의사가 짱이더라. 의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은퇴가 없어 이 새끼야. 안정적인 직업이야. 큰 거 말하지 말고 그거로 가. 무슨 판단이에요? 계급적 판단입니다. 계급적 판단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노동의 가치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느냐, 그리고 내가 먹고 살고 난 다음에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느냐. 이 사회의 소유는 노동력하고 재산입니다. 그게 네이션의 특징이에요. 네이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보면 그러면 네이션에서 쪽수로는 어떤 사람들이 쪽수로 가장 많을까요? 오늘 벌어서 먹고 살고 나면 저축할 돈이 없는 사람들. 이게 기본적으로 제일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죠. 그렇게 살다간 속된 말로 못 된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국민 스포츠 모두가 30년 모기지로 갭 투자를 하건 뭐를 하든 집을 가지면 중산층. 정말 단순한 생각을 구조를 가지고 있죠. 모기지 3억만 해도 이자율을 따라 다르지만 100에서 아주 쌀 때가 100, 한 달에 200만 원씩 30년을 내야 되죠. 자,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현실적으로 맨 처음에 개업하실 때 빚으로 시작하죠. 빚으로 시작합니다. 빚 다 털고 그리고 모기지 다 털었더니 애새끼들이 유학 가려고 그래. 내 인생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똑같이 일했는데 누군가는 인플레이션 했지라고 야 그때 내가 삼성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지금 8만 원에 샀더니 6만 5천 원이 돼. 나는 왜 항상 뒷북을 칠까? 자, 우리는요 계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소유물 중에서는 옛날에는 중세 시대에는 땅 가진 놈이 짱인 거고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 자본주의로 넘어올 때 있잖아요. 땅 가진 사람이 누구한테 개발린 거냐면 동인도 회사 주식을 가진 사람한테 개발린 거예요. 동인도 회사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치적 영향, 영국 의회가 가지고 나는 말이야 저기 지금 지방에 지금 어디 얘기할까요? 리버풀에 말이야 내가 말이야 뭐 땅이 있어 뭐 맨체스터에 땅이 있어 나는 동인도 회사에 주식이 있는데 그게 더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정치적 영향력 투사가 영국 의회에서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그 사람들이 자기 은행 계좌 있잖아요. 은행 계좌가 그러니까 계좌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막 팍팍팍 올라가잖아요. 증권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회의 주도권이 그 계급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1801년에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지고 그때 증권거래소 만들어졌을 때 5대 주식이 뭐였냐면요. 동인도 회사, 인도 빨아먹는 동인도 회사 1번이었고요. 그 한다가 허디스만 상사라고 들어보셨어요? 허드슨만 상사가 그 허드슨만이 어디냐면 캐나다 있죠. 캐나다 한가운데 이렇게 움푹패인 있잖아요. 그게 허드슨만인데 그 상사가 지금도 있는데 그게 캐나다가 됐어요, 여러분. 동인도 회사가 그 인도를 잡아먹잖아요. 허드슨만 상사는 거기에 있는 모피 있죠, 모피 가죽.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비버 모자 아세요? 펠트 아시나요? 펠트 그 펠트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면이잖아요. 텍스타일이잖아요. 텍스타일인데 그 털 같은 거, 퍼 이런 거 꾹꾹 눌러가지고 만든 그거 이제 그걸 이제 펠트라는 그건데 그 펠트로 뭐 만들어요? 모자 있죠. 모자 만들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 이제 모자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다가 S600 아니 마흐바흐 쓰고 다니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이거 모자 봤냐? 가오 봤어? 이게 말이야. 네, 노동자 뭐 60개월 월급을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이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렘브란트나 이런 그림 보면 여기 아저씨들 여기다 이렇게 레이스 달고 있죠. 레이스 달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한 6천, 7천 하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그렇지만 그때 이렇게 손으로 뜨개질하는데 거의 무늬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갈 때 이렇게 하나 걸쳐요. 야 이 새끼야 봤냐? 봤어? 근데 이런 게 이제 가오고 상품이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팔면서 무역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당시에 이제 허드스만 상사 얘기했죠. 제가 동인도에서 허드스만 상사. 그 다음에 잉글로 아프리칸 컴퍼니 뭐 사고 팔았냐면 노예죠, 노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남해 회사, 사우스시 컴퍼니. 거긴 남아메리카인데 거긴 스페인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만 보면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잖아요. 동인도에서 인도, 그리고 허드슨만 북미, 그리고 남해 회사 남미, 앵글로 아프리카, 영국. 거기서 나오는 부가 야씨 무슨 맨체스터 촌뜨기 새끼가 거기서 거기서 뭐 나와? 밀 좀 나오냐? 야 이 새끼야 이게 뭐야? 이거 상하 보이냐 이 새끼야? 상하가 여러분 뭐 역할을 했을까요? 플라스틱 역할을 합니다.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 젊었을 때 그 불타오르던 내가 150을 치고 이번에 다마수를 200kg 올린다 이 자식아 했던 그 다마 있잖아요. 맨 처음에 뭐 만들었어요? 코끼리 상하로 만들었죠. 요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그리고 그거를 뭘로 만듭니까 여러분? 온갖 장식. 지금 우리가 강화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옛날에 자동차 있잖아요. 20세기 초반에 그 자동차는 플라스틱이 제대로 쓰이기 전에는 자동차 안에 내장을 전부 다 대시보드 이런 거 나무 깎고 거기다 상하 이렇게 붙이고 이런 게 이제 가오가 살고 그렇게 해서 돼 있었던 부르고 그렇게 되니 땅땡이를 가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교역망에서 무역을 하는 그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게 그런 사람들이 땅을 가진 사람들보다 압도를 하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오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행운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좋겠지만 나는 비트코인을 10만 원대 샀다. 10만 원대 샀다. 그리고 8천만 원대 팔았다. 그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의대를 개뺑이 쳐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저 새끼 한 방에 내가 당해낼 수가 없구나.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노동력과 자산. 이게 우리가 전부 다 쫓는 무엇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자본주의가 1801년에 영국의 증권거래소가 생기고 그때만 돼도 뭐 동인도 회사에서 클라이브 장군 같은 사람이 그 동인도에서 뭐 세포이들 데리고 정복 활동하면서 영국 최고의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견제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뭐 이렇게 막 이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다들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찾아서 교역망을 찾아서 그게 순서가 있어요. 막 텍스타일 같은 거 늘고 그다음에 석유 지금 우리가 석유 쓰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맨 처음에 면 하나 지금 캘커타에서 나오는 야 이게 면 입어봤냐 이거? 그다음 거기서 뭐였어요? 리넨 있잖아요. 야마파하고 모직. 우리 양복 입을 때 이 모직이에요. 모직하고 야마포 두 개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인간들이 면을 샀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이게 뭐야? 이게 겨드랑이에서 뭐가 흘러내리지 않고 흡수를 해. 남자들이 어떻겠어요? 캘커타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수요가 있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갑자기 철근, 우리가 강철이라고 하잖아요. 스틸 그런 거 만들어주고 쭉 이렇게 건물 올라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모든 변혁 과정에서 부에 이게 이 등차가 생기잖아요. 누군가는 떠오르고 누군가는 망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 옛날에 그 텍스타일 시절에요. 이거 면 짜는 사람들이요. 엄청 숙련 노동자, 최고의 숙련 노동자였겠죠. 갑자기 칙칙칙칙칙 하더니 증기기관이 나와요. 그것도 팍팍팍팍팍 뭐 공장에서 나와. 그 순간 그 사람 뭐가 돼요? 나가리가 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IMF를 겪었잖아요. IMF를 겪었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리가 나요. 인생에서. 세상의 변화가 우리가 못 따라잡겠어. 그런데 이 몇백 년 동안에 1700년부터 이 2000년까지의 이 역사를 보건대 나가리가 나지 않은 직업이 하나 있다. 뭘까요?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의사는 되게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술기가 바뀝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플라스틱 얘기했죠.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에는 주사가 뭐였을까요? 당연히 스테인리스죠. 당연히 스테인리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더 웃긴 거 생각해 보세요. 스테인리스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죠.
우리 의사 선배들 스테인리스도 없은 시절에 어떻게 주사를 놨을까? 위생 관리 어떻게 해? 거기 녹슬잖아. 환장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만약에 뭐 제가 여러분들 잘은 모르지만 로보트가 없었을 때는, 복강경 수술 같은 거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진 않지만 소독하고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고 한 달 동안 누워 있어야 되고, 이놈의 전립선 이것 때문에 내가 말이야, 할아버지들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복강경,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과학기술의 발달은 전부 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생명에 대해서, 소재의 발달도 의학에 영향을 주죠. 과학기술의 발달도 의학에 영향을 주고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야, 내가 전립선, 지금 표현이 지금 그런데 전립선 위치가 지금 그런데, 아무튼 전립선을 하려고 옛날 구닥해서 여기서 허벅지 이렇게 쫙 그어서 다 드러낸다. 이 방법을 쓸래? 아니면 로봇을 쓸래? 로봇이요. 복강경이요. 돈은요? 얼마든지 드리겠어요. 이게 원래 작동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작동하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표준화 시키잖아요. 가격 정하고 막 기타 등등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제가 이번에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영국의 NHS 시스템이 가능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냐면 전쟁이 끝났죠.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레이트 서전이야. 야, 무슨 과가 뭐 있어? 나 다 해봤어. 전사장자 처리하고 뭐 하니까 그냥 환자가 오면, 무슨 지금은 뭐 뒤에, 만약에 그때 그 시절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응급실에 있는 서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 진료요? 그딴 게 왜 필요해? 내가 다 할 줄 아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까요? 안 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응급 환자가 전쟁만큼 많이 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뭐 전공의 실습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 하면 소송 걸린다. 막 총알 맞고 막 들어오는 사람들 무조건 일단 치료하고 모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 소송을 걸고 뭐를 해? 그런데 세대가 지나가면 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건, 치료법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데 가격은, 신약이 나와도 안 돼. 이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는 이거 안 돼, 받아들일 수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있었어요. 뭐 강원도에서, 이거 특정 학교를 해도 돼. 이번에 강원도 선생님들이 응급 환자가 들어왔대요. 처음에요. 이거 사태 초반기에. 그랬더니 전공이 없이 전부 다 교수님들이 수술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런 드림팀이 가능하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비싸야 되잖아요. 퍼스트 클래스 진료잖아요. 그 수술인 거잖아요. 스텝도 완전히 다 숙련된 사람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적자죠. 가격을 그렇게 정할 수가 없고, 전부 다 나라에서 가격을 정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다? 여러분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산을 형성하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약간 페미니즘 용어를 빌리자면 국가가 허락한 소득인 거예요.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소득은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비급여 많은 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되게 이상한 게 생명과 직결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명감으로 버티시겠지만 생명과 직결되고 나라에서 수가를 안 줄수록 본인의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계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급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으로 그 사람의 계급이 규정되는 거예요. 네이션이란 것 자체, 사유재산제를 기반한 네이션이라는 게 생겨날 때부터 그랬고, 그래서 여기는 파레토 최적을 기본으로 한 계약관계를 상호 신의측에 근거한
서로 윈윈하는 계약 관계를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걸 국가주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국가주의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국가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민주화는 진행이 되어 있지만 사실 민주화가 진행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지만 최소한 이 의사 분야에서는 민주화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사회주의화죠. 사회주의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셨죠? 기술이 발달하고 소득이 올라가는 건 어디다? 강남 성형외과다. 피부과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수요가 올라가도 다른 데에서는 소득이 올라가지 않고 내가 이놈의 점빵 차려가지고 내 한 달 매출과 내 자산 소득 사이에서의 역전이 벌어지는 꼴을 내가 죽을 때까지 보는 사람이 성공한 거고 보지 못한 사람이 실패한 것 같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우리는 의사야. 계급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큰일 나죠. 대한민국은 조선의 후예들이라. 의사가 돈 밝힌다고 얘기하고 의사의 계급적 특징은 말이야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 큰일 나죠. 자, 제가 지금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이 계급적 특성이나 기타 등등을 하면서 의사의 계급적 특성은 자본가 출신이 아닌데 노동소득으로 자기의 노동소득보다 죽기 전에 자본소득이 더 큰 거를 볼 수 있는 전문직의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에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왜 이렇게 시달리는지 하나 알려드리면 다른 전문직들은 국민들이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만날 일이 없어요. 뭐 특허 가지고 몇십억 버는 사람, 뭐 손흥민 국민들이 텔레비전으로나 보고 와 찬양만 하지 만나보고 시기 질투할 여지도 없어요. 전문직 직업 중에서 국민들이 눈앞에 보이는 회사 경영자가 몇십억을 벌어도 삼성 뭐 그래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전문직 중에서 가난한 사람 그리고 대중 계속 대중과 함께 치대면서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치대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 그 직업이 의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의사에게서는 사회주의적 의무 너희는 가격 결정권이 없고 협상할 권한이 없고 까라면 까 국가는 무한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민은 무한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의사는 무한대의 책임. 니네 히포크라테스 선서 있잖아. 이걸 그러니까 국가는 여러분들을 무슨 계급으로 취급을 하냐면 성직자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성직자 없을걸요? 마인드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돼 있어요. 하이프리스트죠. 하이프리스트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를 이제 브라이버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브라이버리 시스템. 보상을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때 그랬어요. 소비에트 때 내가 그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빨리 받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약 써야 돼요. 좋은 술기로 수술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공식적으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뒤로. 자, 하이프리스트들은 공식적인 거와 비공식적인 거.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부르죠? 리베이트, 촌지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요새는 용어가 좀 바뀌어서 연구비라고도 부릅니다. 하이프리스트들은 성직자의 얘기를 계속하고 성직자 윤리를 강조하는데 그 또한 계급적인 입장일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서울대 교수님들 요번에 여야 의정에 들어야 가야 된다고 하시는 막 환영한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제가 야 이분들 아직도 성직자 계급성을 가지고 있네. 자, 이 와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는 네이션에 사는 시민이다. 부를 적당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보상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리스크는 피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는
뭐 이런 거에서 억울하지 않게 살고 뭐 명확한 거다. 세대 간의 갈증 폭발하죠. 지금 전공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의대생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를 아마 앞 세대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까. 우리는 왜냐하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거로 시작을 한 그 세대니까. 국민교육 헌장을 봐도 그렇고 전체가 나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 민족 중흥의 역사를 뭐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전체주의, 제 세대까지 70년대 이 세대까지가 이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에 되게 익숙하고, 그걸 공적인 영역에서는 전체주의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애니웨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디를 가도 살 수 있는. 그들은 중국엔 가서 못 살아요. 사회주의권엔. 자유민주주의권 어디를 가도 살 수 있는, 말도 통하고 연애도 가능한 애니웨어들. 그게 지금 새로운 세대고, 그 새로운 세대를 국가의 명령이야 이 새끼들아 이래라고 얘기한 똥꼬집 이렇게 배 이만큼 나가지고 이렇게 걷는 그 아저씨는 자식도 안 낳아, 이렇게 하면 너무 인신공격인가? 족도 모르면서 똥꼬집에, 저는 표현을 그래요. 개 지랄을 하고 앉아있다. 병신 새끼가. 막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누구랑은 얘기 안 했죠? 기본적으로 사람의 노동력이라든지 사람의 부를 추구하는 이 계급적인 행동 자체는 국가의 명령으로, 당위로 되지 않는다. 그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고, 우리가 유나이티드 네이션 그러잖아요. 우리 콜로니 아니죠. 네이션이죠. 네이션의 기본적인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이고, 각각 개개인들이 사회계약을 맺고 사는 방식이다. 선진국 청년들을 만나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다리를 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는 미국 여성, 백인 여성하고 사귀는 거 상상하기도 힘든 우리 세대는 길거리에서 그 선진국 여성들하고 당당하게 걷는 이 남성들을, 요즘 남성들 본단 말이에요. 애들을 나라를 선진국 만들고 애들도 선진국형으로 길러냈는데, 우리는 아직도 전체주의적 동원에 사로잡혀 있다. 세대 간 갈등 어마어마할 거고, 이거는 우리 사회가 단순히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머거리가 깨지는 그런 진통이다.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조선으로 가느냐, 그거의 분기점이 이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될까요? 1시간 했어요. 1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질의응답 받을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요? 그래요? 제가 시간을 더 했나요? 아니면 더 해야 되나요? 조금 짧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이 아니라 조금 더 얘기하면, 내가 너무 일찍 끝냈구나. 그 말을 이어가면,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요새 의사들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힘이 없어요. 정치적 힘이 없거든요. 정치적 힘은 뭐냐? 힘은 뭐냐면, 아주 되게 뭐 방송에 나가도 돼.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런 건 제가 제 방송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여기 이 방송 터지면 의사회 유튜브 터지는 거지 뭐. 저기 어떤 새끼가 있어요. 저기 어떤 차간 새끼가 있어. 내가 존나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어딜 가가지고 미인계를 사. 여자를 한 명 산 다음에 너 쟤랑 자라. 그러면 저 새끼는 꼼짝을 못 하겠죠. 야, 저 새끼 지금 애새끼, 저 차간 새끼 저기 미국에 유학을 간다며, 애 유학 보내야 된다며, 저 새끼 한 1억 갖다 줘라. 뒤에다가 꼬리표 달아. 저 새끼 이거 쌩까지 못하게. 그 새끼 1억을 받는다. 꼼짝을 못 하겠죠. 자, 문제는 이런 건 여러분 뭐죠?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되는데 인간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런 거 해. 여러분들의 경쟁자나 정치 로비력이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은 그런 방법도 씁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합법적인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공천입니다. 공천. 이번에 한동훈 당대표 됐죠. 국민의힘에. 책임당원 25만 표로 됐습니다. 25만 표 여론조사하고 합쳐가지고 30 몇만 표 나왔는데 25만 표 얻었어요. 당대표를 여러분들이 15만 명 정도만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 야, 너 이거 엎어버려. 안 하면 딴 놈 찍을 거야. 야, 니들 중에서 이거 엎을 놈 손들어. 그럼 우리가 15만 표주로 너 당선시켜줄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말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엔 의사가 어떻게 세 숫자로 보면 의사 가족하고 대충 15만만 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모이질 않아요. 저는 여러 노력들을 들었어요. 로비 자금 만들어서 정치권에 정치 자금을 준 의사들이 정치 자금을 준 얘기도 들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을 받고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끝. 여러분들이 뒷돈을 줬을까요? 여러 쪼개기에서 500만 원씩 야 누구한테 해. 다 합법적으로 자금을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네 공식 후원을 받고 받은 놈도 뒤탈없고 여러분들 뒤탈없고 여러분들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그러면 그 돈을 전달하신 분은 정치인으로 요새 잘 나가. 네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이재명이 시장이었던 동네가 문제가 많아. 자, 여러분들이 정치권에 세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는 슈퍼팩 같은 것들이 제도가 없어요. 슈퍼팩 같은 제도가 없고 기타 등등 이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정치 작업법이나 여러 가지 보면 결국 당원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팬클럽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드루킹 사건 같은 것도 터지는 거고. 저 드루킹 사건 때 아주 대한민국 모든 기자들한테 정치부 기자들한테 전화를 다 받으던 한 24시간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전화 받느냐고 24시간이 모자랄 정도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결국은 여러분 그겁니다. 국회의원 공천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하향신 공천이 돼가지고 공천하죠. 그리고 최소한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 선거라도 하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공천권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수 진영에서 의사들의 지지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면 이 지랄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은 사회적 계급이 높아요.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계급이 높은데 후려쳐도 되는 존재예요. 관료나 정치인이 봤을 때. 제가 좀 자극적인 용어를 쓰게 정치적으로 족밥인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훌륭한데 정치적으로는 족밥이니까 이 새끼들이 마구 이러는 거예요. 박민수가 의세 이래도 니네가 나한테 어쩔 건데 나는 관두고 어디죠? 건정심인가 어디죠? 나는 심사원 평가원에 뭐로 갑니다 하고 어떤 아저씨 그러잖아요. 무슨 왕 뭐 어쩌고 뭐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왕자 들어간 아저씨. 그렇죠. 인생은 그분처럼 살아야죠. 안 두려워 여러분요. 그리고 이러고 난 다음에 그 정치적 보복도 없어. 저 새끼 어떻게 살고 있냐? 저 새끼 저 자리에서 끌어내. 그런 20년 동안 겪으면서 그게 안 된다라고 다 봤어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견적을 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치적 호구다라고 견적을 낸 사람들이 또 하나 있어요.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요. 의협하고는 그리고 앞세대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하지 않는다. 저분들하고 하면 투쟁이 산으로 간다. 지금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 의료를 훌륭하게 지켜오신 분들인데 제가 75년생인데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에요. 그 뒤는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후배들은 선배님들 같이 안 살겠소. 저러다 감옥 가고 저러다 돈 토해내고 내가 왜 저걸 합니까? 못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데 안 배우겠소. 1500이면 조카오. 할 줄 알면 너 제왕절개 할 줄 알아? 네, 할 줄 압니다. 해. 못하는데요? 못하면
윤석열한테 아유씨 실명이 나와버렸네. 윤석열이 나한테 아유 못하면 됐어. 괜히 건드렸다가 아이씨 응급처치를 하는 게 순진한 거지. 응급처치를 하는 게 이 사람의 생존 확률에는 도움이 된다. 응급처치를 했어. 1시간 있다 죽었어. 5억 7천 배상이다 이 자식아. 나 아직 의사로서 제대로 돈도 못 벌어본 전공의가 5억 7천 배상을 해야 된다니. 그걸 본 나머지 애들은 쟤는 바보입니다. 전화와 받지마. 안 된다고 그래. 환자 받는 순간 우리 중 누구 하나 감옥 간다. 안 하는 거잖아요. 자, 판사님들 예술입니다. 아니 무과실인데 왜 배상? 환자가 불쌍하잖아. 그럼 판사님 돈으로 주세요. 그러나 판사님은 내가 왜? 그러면 이 의사는 왜요?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맨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그 의료사고는 특례로 해야 된다. 교통사고처럼. 형사 리스크 당연히 감면을 해야 시도를 할 거 아니냐. 아 이거 살릴 확률은 70%, 죽을 확률은 30%인데 아 죽으면은 나는 소송 걸리고 그러겠지. 건들지 않으면 소송 걸릴 확률은 0%. 안 건드려야겠다. 형사 면책이 안 되면 이게 또 합리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이 빌어먹을. 지금 이렇게 판단하라고 법이 유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판단 안 하면 네 인생은 쪽나는 거다.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과 정치가 의사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는 또 의사들한테 욕을 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필수 의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돈 버는 의사도 아닌데 나보고 난리를 쳐. 어느 순간 대학 교수의 사회적 계급, 소유하고 있는 노동소득이나 자산소득이 당연히 찌그러들죠. 20년 동안 계속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죠. 그래도 명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다른 삶을 모르는 이런 태도. 그러니까 형사면책, 민사는 보험으로, 그리고 수가는 올리는 거. 그렇게 해서 이 노동 현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이들의 노동 조건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말을 씹더라고요. 씹으면서 결정적으로 여러분 간단해요. 의사한테 그렇게 안 해줘도 돼. 의사는 두들겨 패면 돼. 이게 정치인과 관료의 판단이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새끼들이 나쁜 놈인데 그러면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도 정치적으로 각성을 할 때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각성을 해야 되지? 야 우리 돈 모아가지고 여자 사가지고 저 새끼 연맥일까? 꽃뱀 작전 쓸까? 아니면 저 새끼한테 뇌물 먹일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그래서 이제 제가 의협 간부들한테도 얘기하고 한 건데 보수 정당 왼쪽은 안 돼요 여러분. 저쪽은 워낙에 쪽수가 많아요. 300만이나 모여 있어요. 보건의료노조 쪽수에 여러분들 잽도 안 돼요. 보수 정당을 조직화해서 캐스팅 보트라도 되세요. 10,000명, 20,000명만 돼도 캐스팅 보트 할 수 있어요. 10,000명, 20,000명만 돼도. 양쪽이 둘이 박빙이면 10,000표만 이기면 이길 수 있는데 하늘 때 내가 여기 10,000표 있는데 이거 흔들으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협 보면서 놀랐어요. 뭐냐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러분들 정치자금도 많이 냈어요. 개별적으로. 의사들도 우리가 윤석열한테 정치자금을 얼마를 줬을까? 몰라. 후원을 했으니까. 개인 후원을 했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의사들이 나한테 후원을 얼마를 했는지 몰라. 모른다고요. 그리고 아무 약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차관에 대한 비토권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쟤는 박민세인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쟤는 싫어요.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저희가 누구를 싫다고 하면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어떤 정치 협상이 없었죠. 무조건 믿었는데 저 새끼는 문재인하고 다를 거야. 저이 씹새끼는 저건 다를 줄 알았어. 개새끼.
누구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욕을 해놓고 다를 줄 알았는데 믿었는데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 버렸어. 진짜 나쁜 거죠. 정치적 도의가 안 돼 있죠. 지지를 받고 정치 자금을 받고 아무런 책임감도 느낄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자율권을 줬습니다. 애새끼도 이렇게 키우면 안 돼. 애새끼도 용돈 준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키우시는 분 없을 거라고요. 학원비 준 다음에 학원을 다니든 땡땡이를 치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신 분 없을 텐데 왜 정치인들한테는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런 새끼들한테 멱가지를 잡고 흔드셔야 됩니다. 강연비만큼 했나요? 이제 시간이? 네. 잠시만요. 네. 저기 질문 회장님 순서가 있으니까요. 네, 네. 질의 이렇게 하고 질의 하시네요. 네. 너무 편안하셨나 보다. 강의가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PPT가 없다 보니까요. 시간으로 좀 했습니다. 시간으로 끊었고요. 우선 뭐 의대생 전공의 선생님 우선으로 해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대통령과 행정부에서는 네. 말씀하셨듯이 뭐 구속력 표현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네. 입법부에서는 변호취소법이나 뭐 간호법 통과시키고 있고 네. 사법부에서는 사법 리스크로 또 몰아가고 있고 네. 언론과 국민 정서는 뭐 이렇게 허구하고 돌아서 있고 네. 제가 보기에는 진짜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요. 네. 총체적 난국인데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맘주로 이렇게 모으는 것도 사실 의사들이 또 지금은 아직은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많이 왔네요. 사실 저는 동네에서 아니면 우리 상임이사회의 해도 네. 뭐 크게 이렇게 와닿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같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들 회원들이 이제 인식을 해야 아니 진짜 우리가 어두운 새벽에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인식을 해야지 뭔가를 바꾸려고 할 텐데 네. 할 텐데 네. 그런 인식이 없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전공의나 여기 대생들은 이제 인식이 생겼을 거고 어차피 이제 미래는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만들어 갈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생겼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네.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지금 많이 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꼭 좀 이런 풍토를 바꿔주십시오. 우리 선배들이 못 했기 때문에 저 선생님들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 선배들 뼈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네, 회장님 그 코멘트 감사하고요. 질문이 뭐 인터넷에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네. 하나는 뭐 너무 이제 큰 질문이라서 다른 질문 하나가 젊은 의사가 한국 정치권에 들어가서 뜻을 이루고자 하자면 어떤 역할을 맡아야 이상적이고 전략적일까요? 현재는 법조계가 주류인 정치판에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요. 지금은 복잡하잖아요. 일단 이걸 처리시켜야죠. 일단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는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될 거고 응급 환자가 들어오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서 되게 그런 건데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한 것 같아요. 형사 면책, 민사 보험 그리고 수가 조정. 이거는 기본적으로 입법을 하고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상태에서 저는 되게 이제 때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의 모두가 붕괴된 시스템 속에서 결국은 민영 시장 원리에 따른 가격 책정 그거에 따른 그 서비스의 공급 이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법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각자 자기 직역에서 유리하게 법을 만들려고 할 텐데 저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의사를 후려치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사들 편을 드는 거예요.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에 들어가서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아야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지 않고 그냥 안 해 이렇게 돼버리면 국가사회도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는 그냥 응급 그 바이탈은 죽어야 되는 나라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안 그랬었던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면 완전 몰락이죠, 몰락. 그 과정에서 자기 목소리들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런 수련을 받을 거고 어떤 조건을 해야 우리가 그런 노동을 할 거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후려쳐지는 거 당하지 마십시오. 그게 답일 것 같아요. 네, 자원정부 회장님 마이크 마이크 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부회장 자원정입니다.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의사를 그 계급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신 건 상당히 신선하고 아마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강의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의사의 어떤 계급적 속성을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어떤 계급적인 어떤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급적인 특성을 강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조금 해체를 하고 약화시켜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의사들이 어떤 그 정치를 얘기할 때 항상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정치에 참여하라는 어떤 일반적인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왜 모순이라고 보냐면 보통 계급 투쟁을 얘기할 때는 다수의 무산 계급이 소수의 특권 계급을 상대로 투쟁하는 게 계급 투쟁인데 의사들은 지금 중간에 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하위 계급인 국민과 표현은 죄송합니다. 그 국민을 하위라고 해서 그 다음에 소수의 어떤 그 권력, 정치 권력, 지금 법적 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 국민과 또 계급 투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법적 권력과 계급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맞지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급 투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사들은 오히려 그 권위를 해체해야 될 계급이고, 또 법적 권력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그 어떤 하나의 그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하나의 그 수단으로 삼아야 될 그런 계급인데 우리와 함께 연합을 해서 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탐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의사라는 계급적 특성에서 융화될 수 없는 그 두 계급과 투쟁을 할 수도 없고 융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안 풀리지 않나라는 어떤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요. 되게 이때까지 이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 계급 투쟁은 일국적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트러블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 팔려요. 그러면 노동자를 잘라야 되냐, 막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때까지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였냐면 수단이 뭐였냐면 시장을 개척한다죠. 해외에서 판다. 그래서 뭐 식민지 개척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의사의 계급적 특성이나 이런 걸 조금 전에 이런 완전히 그러니까 갈등론적 시각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계급을 바라본 건데 자유주의나 이런 데서 왜 계급 투쟁에서 이런 기업가들이나 승리를 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아이폰 있죠. 20년 전에 없었어요. 너 이거 살래?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어. 그 순간 기업가가 계급 투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새로운 수술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검사법 같은 거. 야, 너가 여기 암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건 이미 이거 MRI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래? 하는 순간 MRI란 산업이 생기잖아요. 유관대 그리고 그거로 인한 효과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복강경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할래 안 할래? 이거 하면은 기존에는 와 수술 끔찍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겠죠. 요새 아마 제일 최첨단이 그건가요? 중성자 쏘는 거? 중성자 쏘서 중입자에서 암세포 조준해서 터트리는 거. 그런 거 하면 제가 그래요. 왜 의사가 문명의 프론티어가 될 수밖에 없냐면요. 인간이 억만금을 쓰면서 원하는 게 있어요. 나 이거 안 아프게 해줘. 돈 아무리 번 사람도 그러면 진시황도 나 불로장생 좀 새끼들아.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방법은 계속 나오잖아요. 새로운 소재도 나오고 새로운 방법도 나오고. 인간은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살고 싶습니까? 네. 그것만 있어요. 심지어는 이뻐지고 싶습니까? 네. 가슴이 커지고 싶어요. 저 D컵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하잖아요. 이뻐지고 싶은 욕망 있죠. 아파 죽겠어요. 영국은 지금 치통이 걸렸는데 6개월을 기다리라니 사람 잡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 급행비를 냈어요. 급행비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진짜. 그러니까 야 이 정치인들한테 요구하잖아요. 야 이거 빨리 고치게 만들어.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요. 고쳐줄게요. 어떻게? 조건을 내걸겠죠. 그 조건을 야 이 새끼들아 돈 밝히는 거잖아. 그게 아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문명의 프론티어에 선다라는 게 왜 문명의 프론티어에 쓰냐면 어떻게 인간이 불로장생을 얻습니까? 지금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아직 거기까지 나오지 않. 그러니까 파이널 단계까지 우리가 불로장생을 얻는 그 단계까지는 택도 없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무언가지. 옛날에는 암 3기만 걸려도 죽네 만에다 요새는 엔간한 병에서는 3기는 이 정도는 고치죠. 뭐 하죠.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 의사를 욕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의사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계속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역으로 물어봐요. 그 수요를 만들어서 싫어? 갑자기 물광 피부가 되고 가슴도 커지고 엉덩이도 빵빵해지는 그런 미용적인 거는 그렇게 돈을 쓰면서 효용이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치료 방법, 연명 기술 내지는 건강해지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걸로 하는 연구 활동 기타 등등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자체를 우리 내부의 갈등론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공계생 갈 애들까지 전부 다 의대성으로 끌어왔으면 산업화해라. 이거는 김종혁 의원인가요? 그 국민의힘의 그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 인재들 3,000명이 모였는데 매출 1조 5천억이라고. 서울대병원 얘기였었던 것 같은데 그 나라의 최고 인재 3,000명이 모이면 매출이 100조는 가야죠. 그러면 의사들만 돈 벌겠어요? 아니죠. 산업이 생기는데.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웃긴 게 터키가 의료 관광이 그렇게 매출이 높더라고요. 유럽 사람들이 머리심으로 대머리 아저씨들이 머리심으로 다 터키 가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맨 처음에는 인건비가 싸니까 글로 갔다가 많이 하니까 임상이 많이 되니까 도구도 거기서 만들고 노하우도 거기서 되고 그리고 규모의 경제까지 생기니까 그러니까 죄다 걸로 가서 머리 심고 앉았으니까 그 나라의 산업 경쟁 뭐 이렇게 생기는 건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저는 이것도 결국 가성비라고 보는데
중국 사람들 그리고 뭐 동남아 사람들 기타 등등 사방팔방을 봐도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수요가 있다. 이거를 왜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갈등론적 시각으로 보고 그러냐. 의사들도 보상을 받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서로가 다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산업적으로 보고 산업적으로 오픈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의료재단들도 다 비영리 재단으로 묶어놓은 이런 거 눈 가리고 아웅 같은 이런 거 다 풀어야 되고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거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설득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게 설득이 안 되면 의료 서비스 공급 자체가 지금 멈추게 생겼잖아요. 산업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들도 보니까는 프로야구 선수 같더만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160kg하고 148kg가 10% 차이밖에 구속이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연봉 차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의사 선생님들의 여러분들은 안 되매요. 저 사람이 명이다. 저 사람이 진짜 에이스다. 그런데 에이스와 초짜가 수가가 똑같다며요. 이건 산업적이지 않은 접근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갑부야. 그러면 야 무슨 수련 내 수술하는데 수련이가 들어와 전부 다 에이스들만 들어오라고 그래. 내 수술비 50억 낼게. 그리고 의사들 중에서 100억짜리 의사도 있고 프로야구 선수처럼 웨이버 공시도 야 저 사람 데려오면 우리 병원의 위상이 올라가 계약금 50억 던져. 저는 그래요. 이거 이제 산업으로 접근 안 하면 서비스 공급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아니 비급여 분야에서 피한성 뭐 이렇게 여기서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한다. 어쨌든 가격 경쟁 여기와 여기 중에서 가격을 보고 더 비싸도 내가 명품 소비를 받겠다고 막 1억까지 쓰는 그런 의료 시장이 열려버렸는데 여기 선진국이 돼서 35,000달러짜리 선진국이 돼서 옛날에는 피부과 어디를 가요? 피부과를 가서 몇천만 원짜리 여기다 셀럽으로 뭐 이런 거 해요? 없었는데 하잖아요. 그런 수요가 생기고 선진국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쭉 벌어지고 그런 데서 끌어당기는 게 그랬으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전체주의적으로 운영하던 거에서 산업화하는 거 가고 그리고 선생님들 별로 그런 것도 이제 프로야구 선수 타율, 구속 이런 게 수치화되듯이 선생님들의 그런 것도 학회 내에서나 기타 등등에서 이게 산업화되어 있는 거에서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산업화가 되게 자본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질문도 고급이고 답변도 굉장히 고급입니다. 시간이 저희가 이제 9시 마치는데요. 정말 이거는 꼭 질문을 하셔야 되겠다. 아니면 뭐 이따가 나중에 하시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만은 없으시죠? 네. 마이크 잡고 하시죠. 네. 좋은 말씀이고 옳은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말씀하신 그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약을 개발해도 몇 년 있다가 다 깎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이 다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싼 진료, 많이 해주는 진료, 표준화된 진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진료만 남거든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고 이제 산업화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의료비 증가하고 뭐 돈 많이 내니까 또 정치인들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은 진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시스템이 의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이게 또 병폐가 되고 의사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이게 시스템적인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옥죄어만 있고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산업화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산업화가 되면 의사만 잘 먹고 살지 않아요.
의사만 잘 먹고 살지 않습니다. 유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가 돈을 벌면 여러분들한테 무슨 상관이죠? 왜 국민 경제 모두에게 다 연결되는 게 뭐로 연결되죠? 삼성전자가 돈 많이 벌었다고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금융기관을 통해서죠. 삼성이 돈을 벌었더니 달러를 벌어와서 했더니 대한민국이 뭐를 가능해져요? 신용 창출이 가능해지죠. 고급 아파트를 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파트와 삼성의 매출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겠지만 삼성과 현대가 우리나라에서 수출 흑자나는 부분 석유화학, 그 전자산업, 자동차 3개 빼놓고 나머지 다 적답니다, 여러분. 다 적자예요. 그거에서 나온 거로 외국에서 사올 거 사오고 우리 소비할 거 소비하고 그러고도 남는 거로 신용 창출하는 겁니다. 신용 창출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고 30년 모기지를 살 수 있고 그 30년 모기지를 사는 집을 벽돌집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엘리베이터 달려 있고 공조 시스템 달려 있고 3베이, 4베이 돼 있고 이중창 돼 있고 유럽은 상상할 수 없는 냉난방, 방열 이제는 방음까지 하잖아요. 드디어 대한민국이 쿵쾅쿵쾅도 해결한다고 그러면서 이중창 보세요, 여러분. 단열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보세요. 아파트 보세요. 10,000불짜리 아파트하고 20,000불짜리하고 30,000불짜리 아파트 다 생긴 거 자체가 다르잖아요. 바닥에 비닐장판 깔았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아니에요? 요새 다 마루 깔죠. 드디어 이제 원목을 깔잖아요. 원목을. 아니 가장 원목을 많이 깔 것 같은 분들이 인테리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급 자체가 가능한 게 뭐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돈을 벌었을 때 금융이 신용 창출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면 뭐 다 나스닥으로 가시면 할 말이 없는데 대한민국 은행에 나스닥으로 간다고 해도 준비금이라도 넣어놓는다고 하면 카카오뱅크가 됐든 어디다가 여기다 넣어놓는다고 하면 신용 창출 되잖아요. 나라의 부 사이즈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고용도 하게 되잖아요. 왜 이재용 회장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가난한 사람이 맹장수술 수가가 같아야 될까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친놈들인 거예요. 산업화는요. 비행기 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코노미는요. 원가 이하로 탑니다. 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이코노미 70만 원이에요. 30만 원 적자입니다. 이코노미. 비행기 입장에서. 근데 그거 다 뭘로 벌어요? 퍼스트 클래스죠. 비즈니스 클래스고.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 이코노미는 그렇게 이코노미로 공급을 해야 이코노미 타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즈니스 타는 사람들하고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이 그만큼 돈을 내거든요. 비즈니스 이코노미 타는 사람들한테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이득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놀이공원 있죠. 놀이공원에 애들이 보기 안 좋아요. 돈 많이 내면은 저거를 탈 수 있다니요. 이렇게 새치기를 할 수 있다니요. 프리패스권이라니요. 그 돈 많이 내고 그거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줄을 서는 사람은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평등주의로 가면 공급 자체가 사라집니다. 돈보다 생명 그러잖아요. 아니 돈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겠지. 기다리다 죽는 거지. 뺑뺑이 돌다 죽는 거고. 지금 뺑뺑이 돌다 죽고 기다리다 죽는 사태가 지금 우리 코앞에 나왔는데도 그런데도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이렇게 선진 자본주의 문명이 이거를 차별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의사들은 안다면서요. 누가 명의인지를. 우리 중에 에이스가 누구인지.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추천받아서
여기를 그 선생한테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요새는 야 내 에이스 친구한테 가서 부탁을 했더니 허리 좀 부탁해 그랬더니 야 나 옆에서 땡겨줄 레지던스 없어 수술 못해. 대한민국에서 척추 수술을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스텝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상황. 이런데 특진비를 왜 없애냐고. 그러면 1년 차와 30년 차가 똑같이 돈 받으라고. 아니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결국은 올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거예요. 지금 윈터 이즈 커밍이잖아요. 겨울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여기 안경 껴서 다중추돌 사고 나면 어떡해. 빙판길 돼서 교통사고 나고 낙상 나고 노인들 노인들 넘어지고 그리고 이제 심혈관 막 쪼여 오잖아요. 뭐 그리고 환절기 호흡기 질환도 많이 돌고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앞에서도 우리가 그래 모두가 다 같이 기다리자 죽자를 선택을 하면 그럼 우매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조선이 왜 망했는 줄 알겠어. 여러분 성균관 그러잖아요. 성균관의 그 성균이 그 균이 균등할 균이잖아요. 야, 다 같이 똑같이 죽자. 그리고 이 성직자 계급인 이 인간들은 뒷구녕으로 별짓을 다 하죠. 브라이버리 시스템. 그거로 돌아가자고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한다고 난리치면서 결국 뇌물 경제로 지금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욕망,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산업국가인 걸 받아들이고 가자. 안 그러면 서비스 공급이 멈춘다. 이거를 깨달은데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피눈물 흘려야 이걸 깨달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서구도 겪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30년 전쟁 겪으면서 그 많이 죽고 나서야 이제는 왕위 계승 전쟁하지 않고 네이션으로 가자라는 걸 그렇게 사람이 죽고 독일 인구 절반이 죽거나 거길 떠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듯이 종교의 자유가 했듯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명분과 당위에서 산업과 계약으로 전환하는 거, 특히 의료 분야에서 이게 엄청난 진통 그리고 그 성장통, 피해, 아마게돈 이런 걸 겪어야 될 것 같다. 어쩔 수 없다. 깨달음의 시간이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너무 시간을 오버해서 예, 늦은 시간까지 열강을 해주신 유재일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의료 인문학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